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60번째인데 못하네요. 네. 두산의 LBT 특가 우리 김민식 작가님 모시고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아주 꿀 같은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민식 작가님. 원래 이제 항상 어디든 가면 강연 전에 그 장소에 30분 먼저 도착하는 게 습관이고, 이제 여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늘 계시던 분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저는 여기 오는 게 약간 어색해요. 제가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약간 대인 공포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저는 혼자서 집에서 혼자 책 읽을 때 제일 행복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약간 좀 불편한 약간 그런 그거여서 막 계신 분들이 있는 데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 항상 30분에 먼저 도착하면은 이 근처를 이제 걷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혹시 참 PPT 제거 걸으면서 보니까 제가 여기서 20대에서 이 대학로에 와서 가진 그 추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야학할 때 제가 이제 오뚜기 일요학교라는 야학에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제 근데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고 나서 제가 이제 오뚜기 일요학교라는 야학을 인터뷰했었는데, 갑자기 이 기억이 왜 떠올랐냐면, 아까 말씀 중에 러닝 바이 티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이 배운 게 그 공간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야학을 왜 갔냐 하면, 저는 영어를 이제 공대를 다니면서 군대 가서 혼자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좀 재수없는 얘기지만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방위병 하는 1년 6개월 동안 혼자서 영어 회화책을 그냥 외웠을 뿐인데, 영어가 어느 순간서부터 너무 막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나는 혼자 공부했는데 내가 과연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걸까 궁금해서 3학년 1학기 복학하고 나서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 대회라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나갔어요. 제가 2등 했어요. 그때 대상을 탄 사람은 외교관 자녀여서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내고 온 사람이 대상을 탔고, 저는 공대를 다니면서 혼자 독학을 했는데 내가 2등을 한 거죠.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는데, 게다가 심지어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짜로 배운 것이니까 남에게 공짜로 좀 나눠야겠다고 생각하고 야학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뚜기 일요학교라고 이제 야학이 있길래 찾아갔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야학에 갔더니 영어 교사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야학에서 사실 보기에 공대생이 혼자 독학으로 해서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 건지 정규적인 영어 과목을 이게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갔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제까지 이공계에서 야학교사 하겠다고 온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러니 과학 과목을 가르쳐달라. 네, 그래서 저는 영어 가르치러 갔다가 갑자기 생물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91년도에 야학교사로 일을 했는데, 그때 야학은 어떤 구조냐면요.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학생분들이 없어졌는데, 청계천에서 미싱사, 그리고 미싱 보조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1990년대만 해도 되게 슬픈 게,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를 나오잖아요. 그럼 좀 어려운 지방 같으면 딸들은 그냥 서울에 청계천으로 보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미싱사로 일을 하면서, 봉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집으로 보내면 그 돈으로 밑에 남동생들을 학교를 보냈죠. 자, 근데 여자라는 이유로 내가 이제 나는 여기 와서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이 공장에서 밤을 새서 늘 이걸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꿈이 방송통신대학교 가는 게 이 사람들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이제 평일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일요일 하루 수업하는 데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뚜기 일요학교라고 해서 일요일 하루 수업이고, 자, 저는 그때 수업을 하면서 너무 어려웠던 건 뭐냐면, 과학이니까 특히 뭐 생물 절대 재미있지가 않은 그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이 평일에 밤늦게까지 미싱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일요일 하루 쉬는데, 그 쉬는 날 하루 와서 이 검정고시 과정을 갖다가 아침서부터 영어 수학 일주일에 하루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봐야 된단 말이죠.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재미가 없으면 중간에 늘 졸아요. 근데 저는 그 조는 학생들을 깨우는 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난 이분들이 조는 게 너무 이해가 갔거든.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되게 노력을 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안 졸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웃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서부터 수업을 어떻게 하면 웃기게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세바시 강연 나갔다가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 어떻게 PD인데 그렇게 강연을 웃기게 하냐고 그때 그랬어요. 저는 강연을 무조건 재밌게 한다는 그게 되게 컸었고 오늘 와서 사실은 느낀 게 뭐냐면 리딩 바이 티칭 맞아요. 저는 20대 때 야학에 영어를 가르치러 갔다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어요. 그분들의 삶의 자세에서 정말 많이 배웠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분들이 그 당시에 10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남들 학교 다닐 때 공장에서 밤을 새워서 미싱을 탔던 그분들을 만나는 이분들 지금요 너무 잘 살아요. 제 대학교 동창들 이상으로 훨씬 더 잘 살아요. 여기서 잘 산다는 거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자, 왜냐? 그 시절에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는 매일같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나는 일요일날 와가지고 공부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 자,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내일 나는 오늘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학을 다닌 그 학생들이 교사들보다 지금은 더 잘 살아요. 인생을 훨씬 더 현명하게 살고 아이들도 더 잘 가르치고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본인들이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여기 와서 오늘 와서 얘기하면서 깨달은 거는 20살에 20대 때 내가 야학 교사로 일하는 게 내 인생에 되게 많은 큰 가르침이 되었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대학로를 왜 왔냐면 제가 그때 짝사랑하던 어떤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을 짝사랑을 하면 뭘 하냐면 보통의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는 게 왜 어디 사세요? 어느 학교 다니세요? 어느 직장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는 그 집 부모님이 정한 정서에서 사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집 부모님이 정한 지역에 살던 데서 거기서 교육청에서 지정해준 학교를 인간 학교를 간 거예요. 그 사람의 정확한 취향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대학교 때 무슨 동아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취향도 사실은 주말에 뭐 하세요? 여러분 나는 주말에 책 읽는 독서 모임에 갑니다 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취향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학생을 제가 어떤 여자애를 짝사랑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는 뭐 동아리는 뭐 하니? 라고 물었더니 그 후배가 이 한양대 연극 동아리 흑예술연구회 들꽃이라고 하는 흑예술연구회를 다닌대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했을까요? 저는 대학로에 가서 미친듯이 연극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저는 연극을 전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연극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내가 연극을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로에 와가지고 미친듯이 연극을 보게 했고 막 그리고 이제 연구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걔들 지나갈 때마다 한 번은 가서 그런 거예요. 야! 지금 이번에 무슨 대학로에서 공연을 올리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초연인데 그 극작가가 지난번 작품이 뭐야? 그러면 너 그때 그 작품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 그 극작가의 새로운 작품이 이번에 초연을 하는데 심지어 배우가 누구야? 근데 이 배우가 나오는 스케줄은 표가 없어. 내가 미리 예약을 해놨잖아. 내가 가서 아침부터 가서 줄 서서 2장을 끊었어. 내 친구랑 같이 가려고. 근데 이 자식이 갑자기 이 자식이 원래는 그걸 같이 보기로 한 자식이 이거 한 장을 버릴 수도 없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여학생에 가는데 결국 저는 차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잘생긴 어떤 남자애랑 원래 이제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게 20대는 외모로 승부를 보는 건 참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항상 이제 그랬었는데 중요한 건 난 실험을 당했단 말이죠. 자, 근데 연극을 좋아하는 취향은 내 것이 됐어요. 이 여자애 때문에 이 여자애를 이 여자애를 어떻게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연극을 억지로 보러 다니시는데 보다 보니까 연극이 재밌다는 걸 깨닫게 됐고 제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MBC 이제 예능 PD로 한 10년을 일하다가 나이 많은 제가 드라마 PD로 이직을 했거든요. 드라마 PD를 이직을 할 때 이게 사실 이제 사내 공모라 그래서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국장과 부장들이 한 3명이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네가 뭘 들었는데
그때 딱 들어가서 당신이 드라마 PD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할 때 내가 딱 했는데 저 20대 때 대학로에서 연극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기에 어쩌고 연기 내가 봤던 이 극본은 어쩌고 브레이트의 곡은 키곡은 어쩌고 이걸 쫙 읊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예능 PD인데 이 극예술에 대한 이해가 나름 있구나라고 해서 저를 뽑아준 거예요. 드라마 PD로. 자, 오늘 와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20대 때 했던 건 있죠. 짝사랑이 됐건 뭐가 됐건 봉사활동이 됐건 다 남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내가 그때 야학 교사를 할 때 언젠가 나는 세바시에 나가서 강연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대학로에 와가지고 줄을 서서 연극표를 사러 다닐 때 언젠가 나는 드라마 PD 국내를 다녔는데 내가 드라마 PD 상상도 못했던 일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냥 하는 생각은 뭐냐면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그냥 그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게 뭐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난 내가 그냥 그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우울했어요. 이 아이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인데요. 저는 절대 제 인생은 무조건 불행의 늪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87년도 당시.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꽈티인데요. 꽈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한양 유니버시티 리소스 엔지니어링. 제가 한양대 자원공학과 나왔거든요. 자원공학과 뭐 하는 과인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예, 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 과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신입생 때 수강 신청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과목이 석탄 채굴학, 서류 시추공학. 이게 원래 한양대 광산학과였어요. 근데 광산학과라고 하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자원공학과라고 해놓으니까 저처럼 어릿하게 공부 못하는 사람. 저는 원래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15등급에서 7등급, 반에서 50명 중에서 22등. 공부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학력고사 이렇게 커트라인표, 조견표를 보다 보니까 보통 한양대 공대에 들어가려면 학력고사 점수가 학력고사로서 270, 280점을 받아야 되는데 자원공학과라는 과가 220점에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낮아. 이건 거의 지방대, 이 정도면 지방대 수준인데 한양대 이런 점수를 내가 아싸! 왜 애들은 이런 데를 안 하고 아싸! 그러고 제가 지원해서 들어갔다가 광산학과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멘붕에 빠지고 이게 광산학과야? 뭐 제가 어떤 그 직업의 귀천을 따져서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어둡게 생긴 사람은 평강 가서 일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인물과 배경의 구분이 안 가서 동료들의 꽃갱이를 맞을 수 없잖아요. 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운 좋게 자 전공이 망하면은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영어를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영어를 잘하면 그래도 취업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군대 가 있는 동안 1년 방위병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미친듯이 영어 공부를 했고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하게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제가 3학년, 4학년 1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오뚜기 일요학교라는 야학 교사로 일을 했죠. 자, 그리고 4학년 여름방학은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서 마지막 방학이에요. 이제는 취업하면은 내가 더 이상 장기 여행 이런 거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유럽에 가가지고요. 잘 뵀었고 이때 제가 이제 헝가리 갈 때 기차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는 그때 제가 아마 지금 사람들이 봤으면 무슨 아시아에서 온 K-팝 스타인 줄 알았을 거예요. 진짜로 애들이 몰려와서 저랑 사진 찍겠다고 막 몰려와서 막 하는데 헝가리 애들이 왜 그랬을까요? 당시 때는 바야흐로 1992년 헝가리 동부 공산국가이던 헝가리가 처음으로 문호 개방을 해서 해외 여행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자, 얘들은 한 번도 살면서 유색인종을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공산국가인 헝가리에는 그전에는 유색인종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해외여행을 가지도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즐겁게 그걸 했고요. 이렇게 헝가리를 갔다가 제가 이제 스위스에 갔는데, 스위스 인터라켄에 가서 그 융프라우라고 하는 이걸 가고 싶었어요. 그때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산악열차, 흑계열차가 가격이 비싸가지고 못 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홍콩인 친구가 저보고 야, 융프라우를 보러 갈래? 내가 거기는 기차 값이 너무 비싸지 않니? 걱정하지 마. 공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걸어서 가면 돼.
걸어서 가는데 남들 다 열차 타고 오르는 데를 둘이서 이제 걸어서 갑니다. 둘이서 걸어서 올라가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가다가 나중에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친구야, 우리 다음에는 꼭 돈 벌어서 기차 타고 오자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여기를 나중에 2002년도에 제가 다시 갑니다. 스위스 골든 로즈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TV 페스티벌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뉴노스토리라는 이 시트콤이 본선에 진출을 해가지고 초대를 받았어요. 감독으로. 제가 그때 이제 가서 다시 이제 여기를 가서 그때는 이제 제가 월급도 받고 막 출장비도 나오고 하니까 쫙 올라갔어요. 슬픈 건 뭐냐면 저는 융프라우를 2번 갔단 말이죠. 한 번은 걸어서 가고 한 번은 기차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간 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2002년도에 제가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본 거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왜 저기 그 신라면 선전, 컵라면 선전 중에 그 융프라우 그 정상에서 이렇게 먹는 그 컵라면 선전이 있었어요. 내가 본 그 풍경이 CF에서 본 건지 내가 직접 본 건지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내가 고생해서 걸어서 갔던 거는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떠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 하는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비싼 돈을 주고 패키지를 가서 가이드의 이 극진한 그 서비스에 이렇게 완벽한 여행을 즐기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여행은 사실은 가서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잖아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냥 남들 가서 하는 거 똑같이 다 보고 있다면 가서 왠지 뭔가 어긋나잖아요. 갔는데 갑자기 열차 시간이 뭐가 하나가 열차가 원래 밤 새벽 1시에 어디선가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차를 갖다가 갈아탔어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 열차가 연착이 되는 바람에 사고 나서 그래서 연결이 안 돼서 갑자기 기차역에서 밤을 꼴딱 노숙을 하고 그럼 그 시간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는 생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삶은 남는 게 없어요.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여행 가서 더 오래 남고요. 제가 이제 이게 94년도 일입니다. 좀 끝장 질 수 없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94년도가 뭐냐면 92년도에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다가 정말 진상 상사를 만납니다. 진상 상사란 뭐냐면은 이분이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워커홀릭이고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괴로워하다가 1년 반 만에 때려치고 나와요. 사표를 내고 나와서 도서관에 가서, 왜냐면 저는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책 읽고 영어 공부하고 저는 제가 이제 운영하는 블로그의 제목이 공짜로 즐기는 세상인데 인생을 즐겁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돈을 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쓰지 않잖아요. 저는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도 아까 이제 왔을 때 좀 약간 이제 민망한 건 그런 거예요. 양승태 대표님께서 이제 저에게 커피를 제가 저는 커피 안 합니다. 그냥 물만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테 이제 물어봐요. 술, 담배는 알겠는데 왜 커피까지 안 하냐고. 그럼 제가 이제 하죠. 제가 이제 만약 그 회사 회식을 가요. 위에 이제 부장님이 저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미식 한잔 해야지. 근데 제가 저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물어보죠. 교회 다녀? 아니요. 안 걸렸니? 그럼 한 잔 해, 임마. 한 잔 정도에 어때? 라고 해요. 근데 제가 딱 그때 뭐라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저는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왜? 저는 그 외부 물질을 제 몸에 투입해서 저의 기분을 보양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저는 활자 중독자이기 때문에 책만 한번 딱 펼쳐도 어디서나 너무나 행복한데 굳이 이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의 힘을 빌려서 제 기분을 갖다가 보양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읽고 싶은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술이나 담배 같은 거 하다가 일찍 죽으면 이 못다 읽은 책이 한이 되어서 남을 것 같아서 안 먹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술을 안 권하는 게 아니라 안 불러요. 저녁에 술자리에 안 불러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재수없소리하고 이런 게 소리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이제 커피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야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슬그머니 에이 그정라고 하는데 술, 담배, 커피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 사실 커피 해요. 혼자서 자고 글 쓸 때는 막히면 혼자서 그걸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저만의 이제 원칙인 거죠. 자, 이 원칙을 제가 세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직장 생활할 때 1992년도에 들어간 첫 직장에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제 첫 직장이 외판 사원이었거든요. 3M 헬스케어라는 곳에서 그 치과 제품 영업을 했는데
혹시 석가사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영업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갑 중에 갑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이 멘탈이 탈탈 털리는 일이에요. 자,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상사는 더 그지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그래서 오늘 어디 치과에 갔다가 제가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고 욕을 먹었어요 라고 와서 하면 이거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분은 야, 너 겨우 그거 지금 1년 한 거야. 나는 그거 10년째 지금 하고 있어. 그보다 더한 일도 나는 많이 겪었어. 근데 나는 번디잖아. 너는 왜 못 견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인간이랑 난 정말 안 맞겠구나.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타인의 고통을 비하하는 사람. 이게 자기가 아픈 건 아닌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때려치고 나왔고, 근데 제가 그때 때려칠 때 그 양반이 그랬어요. 그 양반이 저를 계속 그렇게 막 한 이유가 뭘까요? 자, 한가지 물어볼게요. 그분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문전박대 당하고 뭐랄까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도 이분이 일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인생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니까 라고 믿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할 때 이분이 저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너 회사 그만두면 굶어 죽어. 그래서 그랬어요. 선배님, 저는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고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인데, 그럼 내 유일한 취미가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건데 돈이 한 푼도 안 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요? 나는 지금도 그냥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고 돈을 쓰는 걸 막으면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요. 돈을 쓰는 걸 막는 그냥 내 욕망만 절제하면 되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게 더 편해요. 제가 지금 제 그 취미가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 다니고 막 자전거 여행이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가 20년 된 자전거예요. 이것도 매제가 10년 된 자전거를 저한테 10년 전에 준 건데 자기 그 다른 거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걸 지금 타고 있거든요. 물론 저라고 왜 좋은 자전거 욕심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 좋은 자전거, 남들이 막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자전거 그 동호회 가면 막 되게 웃겨요. 동호회 가면은 서로 장비로 경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한 2000만원짜리 자전거 가지고 와요. 제 거는요, 새끼손가락으로 프레임에 걸고 들면은 들립니다. 이렇게 가벼운 자전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한 30명이서 우와 부럽습니다. 너무 좋겠어요. 한 달 지나면 다른 사람이 5천만원 자전거를 들고 옵니다. 가서 자 보세요. 훅! 자 불면은 넘어갑니다. 저는 이런 모임을 보면 안 갑니다. 뭐가 중요해요. 돈을 더 써야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과는 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도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느 날 그 도서관 앞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호주 유학 정보의 날 기념 무슨 영어 경시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호주 대사관에서 하는 행사고요. 그냥 무료였어요. 근데 1등 상품권이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호주 왕복 항공권과 3주간 체제 경비였어요. 자, 저는 이런 걸 딱 보면 머릿속으로 계산을 굴립니다. 저 경시대회에 몇 명이 갈까? 자, 100명이 간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여기는 무조건 신청해야 돼요. 100명이 가는데 1등 상품이 만약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신청하는 걸로서 10,000원을 버는 겁니다. 기회비용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100분의, 확률은 100분의 1이니까. 그때 가서 제가 이제 1등을 했어요. 최고 성적을 기록하여. 그래서 호주 여행을 갔죠. 가서 그때 이제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서 호주 여행을 즐기고 온 거죠. 저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짜로 즐기는 거. 이 자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래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되게 심한 따였어요. 학교에서. 왕따였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왕따도 즐거운 세상이라는 책을 쓰려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극렬 반대했어요. 네가 왕따도 즐거운 세상이라고 책을 쓰면 아이들이 친구들이 놀릴 거다. 야, 니네 아빠 왕따라며. 그럼 너는 찐따냐? 제가 집사람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왕따를 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왕따를 주도한 건 딱 2명이었어요. 안에서 부반장하고 공부 잘하는 그 2명이서 이 저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를 했는데,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건 뭐냐면, 남은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야 근데 너는 왜 민식이한테 그렇게 못생겼다고 놀려? 왜 민식이의 외모를 비하는 그런 이상한 변명을 쳐서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난 왜 그럴까 생각했거든요. 집사람 얘기를 듣고 느꼈어요. 집사람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그런 책을 써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놀림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사람들에게 줘서는 안 되잖아요.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다 불안하구나.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그게 주어질 어떤 그 비밀을 주는 거를,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 분명히 저를 놀리는 것도 놀리는 거지만 그때 누가 나의 편에 들어서 야 근데 그건 부당하잖아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걔들에게 공격받을까 봐,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을 주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보고 너무 슬프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다고 제가 이 책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쓴 책이 할 수 없이 이 책 대신 쓴 게 이거예요. 되게 이제 저는 그래도 약간 쪼잔한 이게 있어가지고 집사람이 하지 말았다고 아예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장이 뭘 시키거나 내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사장이 못하게 하거나 상사가 못하게 하거나 와이프가 못하게 할 때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뭐라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비슷하게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지? 그러니까 왕자도 즐거운 세상 하지만 알았어 그럼 공짜로 즐기는 세상. 운율을 맞춰가지고 했었고 이 책에 사실은 이 메시지를 슬금슬쩍 이렇게 넣었어요. 많이 이제 왕따도 인생을 되게 즐겁게 살 수 있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맨 처음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낯선 사람들 되게 이렇게 불편해하는 게, 왜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항상 불편해요. 근데 뭐가 제일 편하냐? 책만 딱 펼치면은 아무리 괴로워도 책을 딱 펼치면은 그 책 속에 이렇게 빨리 들어. 이게 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썼었고 저는 이 책이 나오면 이제 막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망했어요.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그 가장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뭐냐면 2011년에 제가 이제 MBC 노조 부위원장이 되었고 2012년에 제가 MBC 파업할 때 앞장섰다가 이 회사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 정직 6개월은 사실은 해고 다음간 아주 중징계거든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그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정직 6개월을 딱 회사에서 딱 던져줬을 때 이런 똥덩어리를 나한테 던져주다니 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는 야 이 자식아 똥이야 하고 던졌을 때 나는 이걸 받으면서 돈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금덩어리를 저한테 주시는군요. 어휴 우리끼리 한 금덩어리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정직 6개월을 받았어요. 자 MBC 드라마 PD가 요즘 되게 어린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갖고 싶어하는 직업 중 하나예요. 그래서 MBC 신입 PD들 제가 들어오면 물어봐요. 야, 너 들어올 때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되니? 요즘 그 신입 공채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면 12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PD 한 명을 뽑을 때 지원자가 1200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 계속 준비해서 졸업하고 2년, 3년 제주 3수에서 들어오거든요. 자,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의 지금 소원이 뭐니?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선배님, 제가 MBC PD 준비한다고 3년, 4년을 열심히 이걸 했는데 인사부에서, MBC 인사부에서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을 때 합격하셨으니까 바로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합격하셨습니다. 근데요, 출근은 6개월 뒤에 하세요 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나는 MBC 합격은 했어. 대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배낭여행도 가고 읽고 싶은 책도 읽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넷플릭스 드라마도 막 미친듯이 몰아서 보고 집에 누워가지고 그냥 웹툰도 보고 6개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저는 인사부에서 김민식 씨 정직 6개월 이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라고 연락 왔을 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MBC를 2번 들어가거든요. 남들은 한 번 입사하는 MBC를 나는 이번에 잘린 거예요. 근데 6개월 뒤에 다시 합격해서 들어가. 자, 그럼 나한테는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이 괴로워집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불행하냐면 시간이 많을 때 불행해요. 사람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온갖 공상과 이 망상을 당하는데 그 결과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일이 없고 이렇게 한가한 거는 그때 내가 사장한테 대들었기 때문이야. 그때 내가 노조를 했기 때문이지. 그때 파업을 했기 때문이야. 자, 이러면 사람이 되게 불행해져요. 자, 그리고 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내년에 뭘 해야 되는데, 아, 나중에 애가 대학에 들어갈 때 뭐도 해야 되는데, 아, 늦둥이도 저기 학교는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져요. 자, 그래서 시간에 6개월의 시간이 생겨서 딱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6개월을 꽉 채워서 할 뭔가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일이 뭐였냐? 저는 책을 쓰는 거였어요. 평생을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6개월 정직 기간 동안 공짜로 적인 사냥하는 책을 딱 씁니다. 저는 저의 그 바람은 뭐죠? 정직 6개월 동안 책을 쓴 PD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다. 아니에요. 그런 전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책은 2세도 다 못 팔고요. 심지어 출판사가 망해서 문을 닫는 바람에 책이 절판이 되고 지금은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근데 제가 이제 이 둘째가 있어요. 제가 이제 늦둥이, 제가 딸이 둘인데 우리 큰애가 얼마 전에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아침에 강연 간다 그랬더니 집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너는 애가 수능 보고 나면은 주말에 같이 뭐 여행 다니고 그걸 해야지. 내가 워낙 빨리 잡아놓은 거라서 양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잡아놓은 우리가 봄에 잡아놨잖아요. 저는 그때 이게 수능 날짜가 언제인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에게 내가 과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왜 제가 좋은 아빠가 저는 항상 이게 불안했냐면 저희 아버지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문과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대한민국에서 남보란 듯이 번듯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는 의사를 해야 돼. 그래서 저를 수학도 못하고 이과적인 어떤 적성도 없는 저를 억지로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하게 한 거고, 자 근데 수학을 워낙 못하니까 성적이 나빴겠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성적표를 볼 때마다 넌 이 성적 가지고 의대 가겠니? 저 그때마다 그랬죠. 의대 갈 생각이 없는데 나는. 아버지가 항상 성적이 네가 모자라는 거는 의욕이 부진한 탓이다. 의욕 부진은 매로 다스리면 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늘 많이 맞았었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맞다 제가 이제 도망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는 제가 맞다 말고 그냥 갑자기 눈 발컷 열고 그냥 이렇게 맞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저를 때릴 때 옷을 딱 뺏기고 팬티 바람으로 때렸어요. 왜냐면 팬티 바람으로 맞다가 도망을 못 가잖아요. 동네 창피하니까. 제가 맞으면서 되게 고민이었던 게 맞아 죽는 게 나을까 쪽팔려 죽는 게 나을까. 근데 맞아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나 봐요. 팬티 바람으로 제가 도망간 적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하독을 하다가 제가 성적표 나오면 아버지가 항상 이제 팬다는 걸 아니까 성적표 나오기 전에 집에서 회초리가 될 만한 거, 구두 주걱이라든지 총채 이런 거 다 숨겼어요. 딱 성적표를 봤는데 눈이 뒤집히죠. 근데 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저기 코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막 하는데 그렇게 맞잖아요. 무슨 인디아나 존스처럼 막 이렇게 책임지게 해주는데 그렇게 맞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이렇게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꽃가루에 보면 애들이 물어봐요. 너 몸에 문신했니? 뭐냐면 이제 막 몸에 막 그 뱀이 막 이렇게 막 구룡 문신, 막 뱀이 막 쫙쫙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학대를 당하잖아요.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막 혼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친구들이 따뜻하게 위로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그죠? 아니에요. 집에서 학대당하는 애들은 학교 오면은 따돌림을 당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늘 맞아요. 그럼 학교 오면 어떻게 해요? 표정이 기본적으로 우울하겠죠. 불행하단 말입니다. 근심과, 그리고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되면 막 근심이에요. 이번에 또 얼마나 맞을까? 그 생각으로서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보고 왜 그래? 라고 하지 않고 저 새끼 가뜩이나 못생긴 놈이 내 저렇게 보면 우울하게 찡그리고 있어. 라고 해서 더 놀리고 더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책을 읽을 때마다 책에서 제일 싫었던 문구가 뭐였냐면 맞으면서 자란 아이가 커서 때리는 아빠가 된다는 거죠. 아내도 때리고 애들도 때린대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아버지처럼만 살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아버지를 이 육아 방식을 반대로 하면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 협박범의 삶을 살았어요. 너는 뭐 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의대를 가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공대에 가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글 쓰는 직업을 선택하면 너는 굶어 죽는다. 항상 이런 협박범의 자세로 살았고요. 나는 이게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부모가 되면 난 뭘 할까? 아이에게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곳이고 미래에 네가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네가 영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아이에게 강요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하루하루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삶을 아이에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던 건 뭐냐면 저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저는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독서, 책 읽는 즐거움. 둘째는 여행. 그리고 셋째는 연애. 독서, 여행, 연애가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즐거움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하잖아요. 그러면 뭐 4차 산업혁명이 오건 알파고가 이 인간의 일을 싹쓸이를 하든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알파고가 가져오는 미래는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탐험을 즐기는 자세입니다. 독서, 여행, 연애 공통점이 있어요. 셋 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탐험입니다. 책을 한 권 딱 펼치잖아요. 끝까지 읽기 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여행, 나를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에 던져놓는 거죠. 연애 특히 더 그래요.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나는 건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거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 즐거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아이들하고. 큰애랑 네팔 히말라야 올랐을 때입니다. 3,200m 풍일 고지까지 갔고요. 이때 이제 올라갈 때 얘는 이제 조카고요. 둘 다 동갑내기예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졸업식 앞두고 같이 갔었고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뭐 아버지 모시고도 제가 늘 다닙니다. 보라카이에 갔다가 뉴욕 한 달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여기는 혹시 어딜까요? 조지아. 역시 미국에서 지금 조지아. 여기는 오키나와에 있는 추라우미 수족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 중에서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족관에 고래가 있는 데는 몇 없거든요.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아버지랑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는 여행이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노조 파업하고 노조 활동, 노조 간부로 일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저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배지로 저를 발령을 냈어요. 되게 괴로울 때 그냥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구아수 폭포인데요. 제가 이구아수 폭포 갔을 때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를 한 달간 여행을 했거든요. 아르헨티나 한 달 여행 갔다가 이구아수 폭포 갔는데 이구아수 폭포를 제가 혹시 이 사진을 어디에서 찍은 이구아수 폭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두 나라에 걸쳐 있거든요. 어느 쪽에서 찍은 걸까요? 역시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제가 딱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브라질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구아수 폭포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에 걸쳐져 있는데요. 저는 이구아수 폭포를 3박 4일간 봤어요. 이걸 3박 4일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날은 저는 가가지고 브라질 국경 쪽에서 봅니다. 그러면 저 건너편에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이 전경이 다 보여요. 근데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전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첫날에는 브라질 쪽에서 전경을 보고요. 둘째 날에는 아르헨티나 쪽에서 가서 이제 이 사이사이 길들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폭포 사이사이 길들을 갔다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트레킹을 하고요. 셋째 날에는 그렇게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갔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 있죠. 내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관광객이 가장 적은 포인트. 사람도 없고 한적한데 되게 아름다웠던 거기 어딘가 벤치를 봤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곳을 찾아갑니다.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책 읽으면서 경치를 보면서 멍 때리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이구아수를 여행하는 방식인데 갔다가 이구아수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가다가 한국인 이 단체 패키지 여행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분들은 저처럼 이제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되게 신기해합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얼마나 있냐고. 제가 저는 한 3박 4일 있습니다. 그분들은 1시간 본대요. 근데 원래 그렇죠. 이 20일 동안 남미 대륙을 전체를 풀 패키지로 보는데 와가지고 그 중에는 볼리비아도 있고 페루도 있고 아르헨티나, 칠레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딱 1시간 딱 보고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찍고 헤어지는 거죠. 다시 또 이렇게 다음. 이분들이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와보니까 이구아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이 좋은 곳에서 며칠씩 있으면서 좀 이렇게 쉬었다 가고 싶은데 패키지 여행은 절대 그게 안 되죠. 정해진 일정이 있고 빼먹으면 안 돼요. 빼먹으면 다녀와서 누군가가 홈페이지에 이 항의글을 올립니다. 어디 가기로 했는데 어디는 빼먹었다라고.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이고 이 좋은 데서 그래도 3박 4일 계시고 너무 좋으시겠네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저기 있다 그러면 아유 저 양반은 영어가 되나 보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패키지를 하는 이유는 남미를 패키지로 하는 이유는 영어가 안 되면은 혼자 자유여행으로 할 수가 없구나. 숙소를 잡고 교통편 예약하고 하는 게 현지에서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다 패키지로 하는구나. 근데 그때 제 양반은 영어가 되나 보지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 다 표정이 뭐냐면 이번 생은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는 이번 생은 다 망해가지고 이게 안 되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제 또래였거든요. 50대 제 또래인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속으로 한 생각이 뭐냐면 아닌데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남미 여행을 할 때 제가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저는 혼자서 영어 공부를 대학교 때 그 군대에 있는 동안 1년 반 동안 혼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화책을, 기초 회화책을 한번 딱 정해놓고 A, B, 주거니 받거니 대화체로 이루어진 문장을 외워버려요. 통으로. 저는 그런 방식으로 마흔에 제가 일본어 공부를 했고요. 히라카나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라카나도 했었고 일본어 하니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때 다 했던 생각이 그러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만 해도 동북아에서 어디를 가든 별로 꿀릴 게 없겠다라고 생각해 중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중국어 회화책을 외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서 이렇게 손님들, 중국 손님들 올 때 이렇게 써 있어요. 팻말 하나 들고 거기에 보면은 꽝링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전 그걸 보면 갑자기 그 다음 문장들이 또 꽝링 你要什么我要苹果多少钱一斤3块油一斤太贵了但是味道不错您尝尝好我要这种你要多少我要5斤还要别的吗不要要苹果就过了가지가 쭉 가요. 아니 왜냐면 그냥 책에서 외웠습니다. 그냥 이게 책에서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 과일 가게 가서 사과 사는 얘기거든요. 빵린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你要什么 뭐가 필요하신가요? 뭐요? 빙고 사과가 필요합니다. 多少钱一斤 한 근에 얼마인가? 자 이렇게 이제 회화책을 외우고 나면은 길 가다가 중국인 여행자가 막 이렇게 당황하고 있잖아요. 그럼 갑니다. 你要什么 뭐가 필요하신가요? 중국 여행 가가지고 我要这个 난 저게 필요해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이제 파타고니아 트레킹도 4박 5일간 하고 혼자서 이제 가가지고 여행할 때 모습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가 이때 여행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저 먼 한국에 계신 제가 근데 참 이때 남미 여행을 왜 갔을까요? 한국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2015년 당시에 한국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나에게 일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예능 PD로 드라마 PD로 10몇 년을 일을 해온 나에게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나를 박해하는 게 너무 싫어서 물리적으로 한국으로부터 가장 먼 공간으로 도망가자라고 해서 남미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낮밤도 반대고 계절도 반대인 남미를 갔고 한 달간 여행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회사에서 상사나 이런 애들 되게 미웠거든요. 어떤 사장들이. 근데 이 가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그 사장들은 지금도 열심히 회사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나는 저들이 드라마를 안 맡긴 바람에 휴가를 드라마를 맡았으면 제가 이렇게 여행을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달 휴가하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한 달간 휴가 가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나는 한 달째 놀고 있는데 월급날이 되면 또 월급이 들어와. 그렇잖아요. 월급 날이 되면 월급은 들어와. 이거 난 어디까지나 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월급은 들어와. 진짜 뿌듯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행이 주는 선물 일단 한가하고 일상으로부터 거리가 그리고 할 일이 없을 때 난 무엇을 하는가 한 달간 여행 다니면서 매일 아침에 글을 썼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어쩌면 드라마 PD가 아니라 저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구나. 한가할 때 내가 뭘 하는지를 보니까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통찰을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남미 파타고니아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저 멀리 산이 보이죠.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휴게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블루투스 키보드 하나 가져가고 휴대폰에다 연결해가지고 타타타타타타타 글을 썼어요. 여행을 하면서 제가 지금 내가 이렇게 혼자 나이 50에 혼자 배낭여행하는 거, 남미 배낭여행 너무 감사한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나? 20대 때 혼자서 영어 공부를 독학으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어 공부를 혼자서 독학하는 이 요령을 내가 남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제가 책을 씁니다. 그게 잠깐만요. 뒤로 가서 책 얘기가 PPT가 뒤로 순서가 바뀌었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고민하고 나서 쓴 책이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에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이제 책을 냈고, 제가 이제 저는 책을 언제 쓰냐면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쓰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항상 이제 2시간 동안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라는 책의 한 챕터가 공짜 영어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작업했던 그 출판사 편집자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공짜로 즐기는 세상 책은 망했는데 자기는 그 책 중에서 공짜 영어 스쿨이라는 대목이 너무 좋았다. PD님이 20대에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하는 그 방식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혹시 책으로 써볼 생각이 없냐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타타타타 일어나가지고 글을 썼고요.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집사람이 들어와서 그래.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어 학습서를 한번 쓰고 있어. 집사람이 막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영어 교육가도 아니고 무슨 영어 학원 강사도 아닌데 당신 같은 사람이 영어 학습서 쓴다고 사람들이 읽겠어? 딱 한마디 했어. 사람들이 읽을지 안 읽을지는 내가 그 책을 써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지. 책을 썼고요. 그 책이 이제 대박이 납니다. 나오자마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올랐는데요. 2017년도 1월 달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 2위가 뭔지 알아요? 1위는 문재인 대통령 이때 당시로서는 이제 정치인이었던 대한민국이 묻는다였고요. 2위가 제 책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1, 2위를 붙여서 읽잖아요. 제목을 대한민국이 묻는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습니다. 이 책이 지난달에 51쇄를 찍었고요. 그리고 6만 부 가까이 팔렸고 대만에 판권 수출이 돼서 대만에서도 지금 이제 인쇄가 들어오고 있고, 출판사랑 이제 인쇄 정산을 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인쇄 정산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인쇄 정산하는 날 제 용돈 통장이 있어요. 그 월급 통장 말고, 월급 통장은 우리 집사람이 관리하시니까 내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그 용돈 통장, 비자금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8천만 원이 찍힙니다. 석 달 동안 팔린 책의 인쇄로만 8천만 원이 들어오고, 제가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집사람한테 쐈어요. 그리고 이제 카톡에 글을 남겼죠. 내가 보낸 돈 4천만 원 가지고 애들 옷 사 입히거나 학원비 이런 데 쓰지 마라. 내가 평소에 주는 MBC 월급으로 하고 지금 보낸 돈은 순수하게 네 용돈으로 썼으면 좋겠다. 나에게 용처를 알리지 말고 순수하게 네 용돈으로 써라는 거죠. 보내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공부가 중대한 갈림길을 만납니다. 이게 공부가 잘못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집에 갑니다. 오후에 집에 가서 남편이 월화수목금 내내 야근에 시달리고 회식에 시달리고, 그래서 토요일날 잠깐 누워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야구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발로 찹니다. 야 인간아, 너 퍼져 자지 말고 너도 일어나서 책이나 쓰라고. 이건 여러분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공부는 내가 배운 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지 타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언젠가는 책을 써서 남편에게 용돈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배운 것을 타인에게 적용하면 그건 폭력. 진정한 가르침, 깨달음은 나에게, 스스로에게, 내 삶에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저는 여행의 행복도 강도가 아니라, 저는 항상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 타고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여행했을 때 있고요. 자, 혹시 여기는 어딜까요? 다들 공부하시느라고 잘 이렇게 안 다니시는군요. 안산 자락길이고요. 예, 연세대 그 뒤에 있는 안산 자락길이고요. 독립문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이진아 기념도서관 그 뒤에서 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무장의 보도라 그래서
산을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을 휠체어를 타고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산자락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여행 다닌다 그러면 막 뭐 이렇게 파타고니아, 네팔 이런 데만 다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저는 평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중 하나가 이 뒤에 낙산공원길 저는 또 되게 좋아하고요. 북한산 둘레길도 좋아하고 안산자락길도 좋아해요. 이런 데를 좋아하는 이유 돈이 안 들거든요. 그냥 전철 타고 가는 거고 여차할 저는 집에서 그냥 애들 아침에 먹고 남긴 밥과 반찬으로 도시락 싸들고 다녀요. 한 푼도 안 쓰면서 사는 게 하루에 돈을 한 푼도 안 썼을 때 저는 가장 희열을 느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희열을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그 희열은 되게 불안합니다. 내가 오늘 내가 갑자기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벌어서 내가 기쁘잖아요. 그럼 불안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습관은 한번 몸에 배잖아요. 20대 때 몸에 배는 건 쭉 그냥 갑니다. 저는 사실 제가 오늘 원래 이제 이 독서 모임의 저자 강연이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2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 저는 이제 1시까지 딱 1시간 이 강연하고 1시간 질의응답하고 딱 1시에 끝나면은 그래서 간만에 대학로까지 나온 김에 전철비를 내가 1,000 얼마를 썼잖아요. 이걸 뽑기 위해서는 여기서 낙산공원을 걷고 아로니에 공원을 걷고 이 대학로를 한 바퀴 여행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저기 여기 성균관대 가가지고 성균관이라도 한번 보고 성균관 가면 거기 박물관도 있고 하거든요. 그걸 해야 제가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시간 얘기를 듣고 되게 패닉했어요. 여행을 즐기기가 좀 어려운 일정인데 왜냐하면 저는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가지 않아요. 나를 부르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여행을 즐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거 내가 그냥 그게 저의 그거고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여행을 다니고요. 저는 자전거 천국 일주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 자전거 일주 막 이런 게 꿈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매일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회사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지금은 심지어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세요? 따릉이 타요. 따릉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집이 이제 강남인데 저희 집에서 한강 자전거 도로까지 나가는 동안 강남대로가 좀 차가 많잖아요. 거기는 안 타요 자전거를. 그래서 저는 집에서 걸어서 양재역까지 가서 양재역에서 전철로 세정거장 고속터미널역에 내립니다. 고속터미널역에서 따릉이를 빌려요. 그러면 바로 잠수교로 해서 한강 자전거 도로로 이어지죠. 그러고 나서 회사 앞에 가서 반납을 해요. 따릉이는 6개월이면은 2시간 이용권을 2만 원이면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사유가 아니라 공유로 그냥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저보고 그래서 PD님은 책을 뭐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시나요? 서재는 어떻게 꾸미느냐요? 그래서 내가 서재가 왜 필요한가요? 도서관에 가면 장서 5만 권이 다 내 책인데 저는 공유의 삶을 돈 한 푼 안 쓰고 공유의 삶을 즐기려고 하고요. 블로그에 여행기를 씁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3배로 만들어주는 하는 것도 재미있고 쓰는 것도 재미있고 읽는 것도 재미있어요. 우리 피네랑 네팔 갔을 때 패러글라이딩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절벽에서 이렇게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저 사실 애가 가서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절벽에서 꽤 무섭거든요. 근데 이거를 낙하산을 메고 다다닥 뛰다가 절벽에서 툭 뛰어내리면 갑자기 이제 그 절벽에서 탁 뛰는 순간 뒤에 낙하산이 탁 펼쳐지거든요. 애가 사실은 보고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니까 좀 겁이 나서 안 할 수도 있죠. 저는 여행 갈 때 저의 자세는 뭐냐면 가서 애가 아빠 나 이거 싫어 라고 하면 알았어 라고 하고 바로 물러납니다. 이거를 아빠 나 이거 싫어 라고 할 때 임식이 이게 내가 돈을 얼마를 주거든. 야, 내가 네가 여기를 야 유럽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비행기 값이 얼마가 들었는데. 야, 여기 뭐 5일 동안 우리가 런던 그 저기 테이트 뮤지엄도 가야 되고 내셔널 갤러리도 가야 되고 왕립박물관 다 가야 되는데 이런 식이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 여행을 안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뭘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아이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그래? 알았어 하고 바로 순하게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좋아하는 거를 즐겁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얘가 이걸 탔어요. 이게 제가 먼저 도착하고 제가 찍은 거거든요. 민지가 여기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야, 너 그때 근데 그 절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지. 근데 너 어떻게 이걸 할 생각을 다 했어? 나 너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다시 차 타고 내려가려고 그랬대. 민지가 그러는 거야. 아빠가 하자고 하는 건 다 재밌잖아. 저는 그때 내가 진짜 내가 잘 살았구나. 아빠가 하자고 하는 건 다 재밌으니까. 저는 이게 부모가 사는 어떤 그 삶의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둘째랑 같이 이제 우리 셋이서 큰애 둘째 다 데리고 몽골 여행 갔을 때 그 모래 이 사막에 크다란 이제 언덕에서 썰매를 탑니다. 앉아서 타는 썰매가 있는데 이게 은근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그때 둘째는 이제 심지어 유치원생 7살이고 그래서 애가 무서워하고 안 타려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무서워하고 안 탈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서서 탑니다. 원래 이게 앉아서 타는 건데 저는 이걸 서서 타고요. 자, 서서 타면 어떻게 되냐면 막판에 내려가면 갑자기 속도가 툭 줄면서 자빠지게 돼 있어요. 우당탕 구릅니다. 근데 여기는 모래 언덕이라서 자빠지고 해도 다치지 않아요. 모래가 고운 모래라서 안 다쳐요. 자, 내가 이제 마지막에 자빠지면 막 사람들이 보고 웃습니다. 아, 피디님 또 자빠졌네. 막 그래서 막. 자, 그럼 이걸 보면 애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서서 타요, 이제. 애 표정 보세요. 너무너무 이렇게 재밌어 하면 이게 약간 무섭기는 한데 스릴을 즐기고 있잖아요. 전 이게 부모가 세상을 사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었던 이유는 뭐냐면 벌핏하면 너는 뭐뭐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야. 뭐뭐 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라고 겁을 줬는데요. 저는 부모는 죽음을 각오하고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봐! 이렇게 해도 죽지 않아. 서서 탄다고 죽지 않아. 저는 여행을 매년 한 번씩 다닙니다. 92년 이후로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매년 다녔거든요. 매년 여행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유, 그 여행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막 남미여행 한 달씩 하고 그러면은 야, 죽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아이에게 내가 인생을 먼저 되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러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의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도 나와야 행복한 것 같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행복한데 왜냐 나는 지금 불행하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게 내가 어려서 공부도 안 해서 그렇고 좋은 장 못 가서 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나쁜 부모예요. 그거는 자신의 불행을 아이에게 미리 사전에 투영하는 거거든요. 애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앞으로 20년 후에는 무조건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소득이 안 도입되고는 저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저는 인간이 아무리 미친듯이 공부를 해도 알파고의 그 머신러닝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인간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그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하는 로봇을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과 공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알파고라든지 로봇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 놀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잘 놀아야 돼요. 나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공부는 그래서 난 뭘 할 때 즐거운가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저는 놀이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놀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스카이다이빙 남미 가서 했습니다. 정말 뛰어내리기 싫었어요. 예. 45초간 자유낙하를 합니다. 저는 이 45초간 이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그 45초간 밑에 펼쳐진 이 호수와 경치를 바라보면서 새처럼 나는 기분을 만끽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저 밑에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막 다가옵니다. 호수가 막 오는데 내 뒤에 얘는 낙하산을 펼 생각을 안 해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 인생에 사실은 가장 최고의 이 액티비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맞는 사람보다 추천하는데 이게 재밌는 이유 죽을 만큼 무섭거든요. 근데 안 죽어서 재밌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사실 도산학관인데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인생이 왜 즐거웠을까요? 저는 그분들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은 삶이 되게 즐거워요. 그 시절에 되게 불안해하면서 막 하는 의미 없어요. 전성기는 언제 오는가? 저는 전성기는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성기를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었어. 그게 나의 전성기야.
나 그때 저기 무슨 회사에 수석 입사했어. 그때가 나의 전성기야. 와, 내가 그 동기들 중에서 나이 많은 가장 먼저 부장으로 승진했어. 여러분, 전성기는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전성기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게 전성기야. 저는 되게 멀티 전성기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극을 봤던 걸로서는 저는 20대 때 연극을 제일 즐거워했으니까 그때가 그랬었고요.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어떤 순간에 학원 다닐 때 그때가 영어의 전성기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는 전성기를 되게 많이 잘게 나눕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동네 그 홍팥집에서 팥빙수를 먹으면서, 제가 팥빙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팥빙수를 먹는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로구나. 가장 맛있는 팥빙수였어요. 가장 맛있는 팥빙수를 먹고 이게 나의 전성기로구나. 전성기는 타인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즐거워하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고, 근데 이거를 문제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20대 때 가장 즐거웠어. 30대 아니에요. 전성기는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time of my life. 혹시 이 영화 기억하십니까? 네. 더티 댄싱. 저는 이 장면에서 행복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티 댄싱 영화를 보면 이 여주인공이 춤을 추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였죠? 이 베이비가 춤을 못 추는데 얘가 어느 날 정해진 그 공연에 서기 위해서 춤을 배워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춤을 공연을 올리기로 한 댄서가 임신하고,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하필 그날 공연을 못하게 되고 누군가가 이거를 배워줘야 돼서 할 수 없이 이 베이비라고 하는 이제 극 중에서 별명을 가진 여주인공이 한 거거든요. 인생에서 행복, 전성기는 언제 오냐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 온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뭘 하겠어라고 했는데 그거를 진짜로 해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됐어라고 느끼는 순간,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 영화의 두 번째 단서, 첫 번째 조건은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행복하다.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할 줄 모르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행복하다. 베이비는 전혀 춤을 못 추는데 그 영화 내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막 약간 이 스텝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 과정, 못하는 걸, 모르는 걸 하나하나 배워가고 깨우쳐갈 때 성장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저는 행복으로 가는 생각하고요. 예전에 어떤 점쟁이가 저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주다.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보는 사주다. 다 하고 사는 사주다. 내가, 그렇구나. 그 다음에 깨달은 건 뭐냐면, 점쟁이가 좋은 사주라고 얘기하는 게 돈을 많이 벌 사주라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누리는 사주가 아니래요.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가장 좋은 사주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은 사주예요. 저는 지금도 그냥 단순해요. 돈을 더 많이 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그걸 하고 사는 거예요. 행복이란 내가 그냥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즐겁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주명리로 삶의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 이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람은, 대운은 10년에 한 번씩 대운이 찾아온답니다. 자기 만세력을 꼽아보면 10년에 한 번씩 대운이 온대요. 제가 책을 읽다 말고 진짜 사람이 항상 10년에 한 번씩 대운이 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진짜로 10년에 한 번씩 대운이 왔더라고요. 제가 20살에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영어를 만났고요. 30살에 제가 MBC PD가 됐고요. 40살에 제가 드라마 PD가 됐고요. 50살에 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10년에 한 번씩 대운이 오네. 자, 근데 대운은 언제 오는지 알아요? 아홉수 다음에 옵니다. 제가 19살에 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어요. 원하는 전공을 가지를 못했죠. 19살에. 자, 그랬으니까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자, 그리고 29에 제가 통역대학원 졸업할 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통역사가 내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남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29에 저는 통역이 적성에 안 맞다는 걸 깨닫고 제가 30살에 MBC PD 시험을 지원을 한 거고요. 제가 39살에 예능 PD로 일하다가 조기종영 당하고 되게 프로그램이 쫄딱 많이 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드라마 PD가 됐고,
제가 50살에 책을 쓴 이유는 49살에 회사에서 저의 드라마 PD로서 일을 안 맡게 했기 때문에 유배지에 저를 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운은 언제 오냐? 대운이라 하면 사실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떤 계기인데요. 그 계기는 언제 오냐면 내 삶에 위기가 생겨야 찾아와요.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할 필요가 뭐지? 지금대로 그냥 살면 되지. 자, 그리고 대운이 10년에 한 번씩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어떤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을 꾸준히 10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은 해야 그게 대운이 됩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어라고 20살에 결심하고 딱 2년 하고 안 맞네. 나는 영어에 재능이 없나라고 그만두면 그건 대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이 50살에 제가 쓴 영어책 한권 해봐니까 대박이 나는 걸 보고 제가 결심을 한 게 이게 진짜 대운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10년간 매년 책을 한 번씩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써야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첫 번째 책 영어책 한권 해봤니? 그 다음 해 매일 아침 써봤니? 올해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내년에 나올 책 이미 원고를 다 써서 출판사에 넘겨놨어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그 다음에 나올 5번째 책을 같이 서민 작가님하고 같이 공동 저술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서민 작가님 만나서 이제 그 책 기획 회의를 하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7번째 책을 출판사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획안을 저는 쓸 거예요. 자, 10년을 할 거예요. 어떤 일이 대운이 되기 위해서는 10년은 해야 된다. 왜냐? 여러분 결심이 자꾸 잦잖아요. 그러면 실행이 약해져요. 결심을 한번 하면은 한 10년은 꾸준히 밀어붙여야 됩니다. 행복, 저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책 속에 유튜브 꼬꼬도 꼬리에 꼬리를 묻는 구독 예, 꼬꼬도 예, 꼬리를 묻는 책 속에 이걸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하고 비슷할 거예요. 저는 인생이 즐거우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최고의 취미 활동이에요. 공부보다 더 좋은 취미 활동은 없어요. 다른 취미는 위험합니다. 이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낙을 찾다 보면요 중독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게 술이나 알코올,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도박도 그렇고요. 항상 마약도 그렇고 이 센 자극을 바라다 보면 가기 쉬운데 저는 즐거움, 놀이를 하는 3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놀이는 어때야 되냐면 첫 번째,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불행을 감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인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지 않는다. 여러분들 어떤 놀이들은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남이 불행해야 되는 놀이가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도박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도박, 내가 돈을 따면은 나는 좋죠. 근데 잃은 사람은 불행하죠. 이건 좋은 놀이가 아니에요. 내가 따면은 도박에서 내가 따면 내가 따면 좋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고요. 내가 잃으면은 나만 불행하고 만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기준은 그거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 놀이를 통해서 꾸준히 나는 내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이게 뭔가 하나하나 하면서 몰랐던 걸 알아가는 어떤 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 기준은 사실 뭐 대단한 그건 아닌데 저는 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쓰는 놀이는 싫어합니다.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특이하게 11시 반부터 점심인가요? 12시 반. 12시 반. 예.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그러니까 12시 반. 그러니까 이제 점심 이제 시간인 거죠. 원래 저는 이제 강연하고 나면 원래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인데 오늘은 점심 시간이 있으니까 점심 시간으로 그러면은 넘기는 걸 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뭐 질문 그럼 하나 정도 받고 그럼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지 못하게 되게 힐링도 돼서 좋았고 한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아기가 2살 이제 26개월이 됐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고 조금씩 이제 크는 걸 보다 보니까 전혀 생각 못했던 좀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그냥 어린이집을 혼자 걷고 있으면은 되게 불안해 보이고 제가 나중에 유치원을 만약에 가는데 아기가 저 혼자 가는 거를 그대로 둘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도 보니까 좀 되게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은 사실 만에 하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게 제 완전 힘들채 망가질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와이프랑도 막 얘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런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져가지고. 좋은 질문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건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슨 일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슨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얘를 24시간 내내 평생을 끼고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끼고 있는다고 얘가 인생이 행복해지나요? 아니란 말이죠. 언젠가는 얘는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얼굴이 핥히기도 하고 누군가를 패기도 하고 되게 많은 일을 혼자서 겪어나가야 될 거라는 말이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되게 나쁜 아빠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 둘째가 습관 중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신발 뒤축을 이렇게 왜 접어서 신는 애들 있죠. 항상 귀찮다고 신발 그냥 이렇게 그 베란다에 나갈 때 이렇게 그냥 신고는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신발이 빨리 망가지고 돈이 써야 되니까. 뒤축을 접어서 신으면 신발이 빨리 망가지고 나는 쓰기가 너무너무 싫은데 이놈 새끼야 새 신을 사줬으면은 새 신을 귀하게 신어야지 이걸 그러면서 계속 쫓아내면서 막 하면 얘는 막 아빠는 잔소리 한다고 또 내게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야 뒤축 꾸게 신지 말고 좀 신발 좀 똑바로 신고 가. 막 그러면서 내가 진짜 막 그러면서 야 신발 좀 똑바로 신으니까 발라발라 하면서 그냥 막 뛰어간 거예요. 근데 자빠졌어요. 왜냐 신발이 이걸 왜 뒤축을 이걸 하고 하니까 신발이 갑자기 훅 벗겨지면서 자빠지면서 진짜로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막 박을 학교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막 피가 철철 나고. 그 다음부터 얘가 신발을 후게 신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거를 압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슬픈데요. 우리는 내가 얘기를 하고 얘가 알아들어서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냥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집사람이 막 애한테 뭐라 그러면은, 사실 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거에 있어서 제일 가는 게, 얘는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죠. 그래서 아이들을 막 이 필리핀 영어 캠프에 보내기도 하고 막 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집사한테 얘기를 해요. 영어 학원 다니기 싫다고 그러면 보내지 마라. 지가 나이 20이 돼서 갑자기 얘가 나는 우리 지금 둘째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저기 이 썰매타던 그 둘째가 얘가 뭘 하는지 알아요? 덴마크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 얘가 덴마크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요? 그 어플에 보면은 이 국제 세계 언어를 다 공부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얘가 공부하고 왜 공부할까요? 얘가 레고 마니아예요. 얘가 레고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얘 꿈이 언젠가에 레고에 가서 이미지네이터, 레고 그 디자이너가 되는 게 얘 꿈이고 그래서 덴마크에 가서 얘가 근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덴마크를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덴마크어를 혼자서 풀고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는 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스스로 마음을 내야 할 것이다. 자, 선생님한테 제가 제일 좋은 글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시간 됐으니까 간단하니까요. 아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노후를 걱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3살 된 애가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얘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세상을 좀 모르니까 얘가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선행을 해야 되고 뭐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 20년 후, 30년 후, 나이 50, 60, 70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내가 사실 60, 70, 80에도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90에 돌아가시잖아요. 90, 그냥 우리가 이제는 90에 산다고 선생님 90에 돌아가시면 그 애가 60이에요. 지가 나이 60에 나는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불행해.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지 라고 하면 지가 인생을 잘못 산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얘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얘한테 짐이 되지 않는 아빠.
그냥 얘가 하고 싶은, 네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마음대로 해. 괜찮아. 아빠 밀어줄 수 있어. 왜? 난 지금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 않니?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노후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리 됐을까요?